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해마다 하는 건데 왜 저는 해마다 기억이 안 날까요? 그리고 왜 저는 늘 닥쳐서 막 급하게 할까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 우리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조중식 가연텍스 대표 세무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연말정산이 뭐 계속 물론 뭐 네.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네. 저희도 연말정산 업무를 매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항상 이때 되면 뭐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업무도 해야 되고 그쵸.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도 거의 1년 동안 잘 안 건드리고 있다가 네. 지금 물론 이제 일반인들보다야 조금 더 알겠지만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거나 하면 저희도 막 찾아보고 굉장히 그랬었나 이랬었나 예. 굉장히 그런 경우 위로가 많습니다. 됩니다. 네, 네, 네. 세무사님도 연말정산 하실 때마다 헷갈리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세무사님이 네.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 네, 우리 네. 청취자분들과 저에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예요. 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말정산을 할 때 뭐 다 대부분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이제 본인 부양가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출에 대한 자료들을 회사에 제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정산을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뭐 다 뭐 이제 출력물로 회사에 제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홈택스를 통해서 다 일괄적으로 조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간소화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이게 뭐 오픈이 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 시작한 지 한 15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정말 서류 다 네. 떼서 그 회계팀에 갖다 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저의 모든 정보를 그렇죠. 제가 돈을 쓰고 다닌 모든 정보가 그냥 사이트 하나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홈택스라는 네, 건가요? 홈택스 안에 이제 그게 다 들어가 있죠. 홈택스 안에 또 간소화 서비스라는 페이지가 별도로 있어가지고요. 네. 거기에 들어가면 예, 그런 자료들을 다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뭐 들어가 있죠? 보험 낸 거. 네, 의료비, 의료비. 교육비, 뭐 주택자금 무슨 대출이자라든지 이런 네. 것들. 법정 가는 기부금도 들어가 예, 있죠. 기부금도 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또 연금저축, 뭐 국민연금, 네. 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자,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그동안 썼던 돈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또 홈택스 말고 손택스 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손택스는 뭘까요? 이게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이게 홈택스 이제 어플이 있잖아요. 요즘에 네. 모바일 뭐 워낙 많이 사용하시니까 홈택스 어플 저도 뭐 이제 그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데 어느 날 들어가 봤더니 손택스로 이름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 홈택스가 손택스로 바뀐 네, 이제 거예요? 홈택스인데 네. 국세청에서 그 손안의 홈택스, 예, 아무래도 이제 핸드폰에 손에 쥐고 하는 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손안의 홈택스를 줄여서 아예 어플 이름을 손택스로 바꿨더라고요. 그러면 이 어플에 들어가서 조회만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무슨 연말정산 작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눈 아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그거보다는 아직은 네. 예, 뭐 왜냐면 이거 신세대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냥 누르기만 그 정도로 간편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 모바일로 해보진 않았거든요. 예, 직접 해보진 않았는데 네. 저는 사실 근로소득자가 아니에요.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그러면 예. 여러분 제가 대표로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 네, 근데 네. 이게 홈택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버튼만 누르면 모든 정보가 들어와서 손택스도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고 네. 그 후기를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시즌 되면 정말 1년 전에 머리 아프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머리 아프고 세상에 공짜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죠? 이 머리 아픈 과정을 거쳐야 또 2월에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게 네, 있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자동으로 된다는 게 그러니까 뭐 특별히 신경 안 써도 그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서 그렇죠. 조회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긴 한데 그렇지 않은 것들 거기서 조회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직접 이제 뭐 해당 지출한 곳에 찾아가서 영수증을 직접 챙긴다거나 꼭 그렇게 해야 되는 항목들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은 뭐 직접 좀 챙기셔야 돼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종교기관에 낸 네네. 거는 네네.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네. 기부금 같은 그러니까 경우에 적십자사 이런 네. 데나 예를 네. 들면 NGO 단체 법정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건 되는데 네. 그런 건 안 되죠. 그런 네, 기부금 따로 종교단체는 챙겨야 대부분 되고. 안 되고요. 그거 말고도 뭐 이제 많이 그 해당되는 경우 중에 그 안경.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네네. 근데 안경은 그냥 좀 이렇게 멋내려고 쓰는 안경은 안 되고요. 반드시 이제 시력 교정용 예, 그런 목적으로 이제 구입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은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근데 대부분 조회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보장구라고 해가지고 뭐 휠체어나 뭐 의수족, 보청기, 네. 뭐 목발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고 네. 이런 것들 구입한 거 뭐 임차한 것도 임차료 이런 것도 빌린 다 것도 렌탈한 것도 공제가 되는데 이것도 대부분 조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직접 챙기셔야 되고 또 자녀 중에 이제 중고등학생 뭐 요즘에 초등학생도 교복 입는 경우가 있지만 중고등학생에 해당이 되는데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도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직접 뭐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 교육비? 보육료 교육비 유치원 같은 경우는 많이 조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네. 뭐 이제 자녀들 유치원 다니는 거 어린이집 다니는 걸 다 아시니까 사설 예를 들어 영어 네. 유치원이나 놀이학교 같은 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거는 안 나올 거예요. 네. 아마. 그런 것들도 뭐 직접 챙기셔야 되고 네. 유학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해외 유학 뭐 대학생도 포함이 되거든요. 네. 자녀 중에 해외 유학비도 정규 뭐 쉽게 말해서 정규 교육기관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 해당되는 학교라면 외국에 있는 그러면 그것도 공제가 다 되거든요. 아, 그것도 됩니까? 네, 그건 뭐 당연히 조회가 안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해당 학교에서 뭐 교육비 납입 증명서에 해당되는 서류 받으셔가지고 예, 공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산후조리원 뭐 요즘에 이제 또 뭐 기사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 산후조리원도 사실은 산후조리원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겪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금 결제를 좀 이렇게 깎아줄 테니까 네. 그냥 현금 영수증 받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유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산후조리원이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조회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좀 예,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지 네.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얘기하셨는데 이게 원래 되던 거였어요? 아니요, 원래는 안 됐었죠. 안 됐죠. 네네. 올해부터 되는 네네. 거예요? 네. 아, 그럼 이것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일단은 뭐 고소득자한테는 해주질 않고요. 연봉, 그러니까 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에 대해서 그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 1회당 200만 원까지 네. 예, 공제 대상으로 이제 포함을 시켜주고 있고요. 뭐 쌍둥이 낳았는데 그러면 뭐 400만 원까지 되는 거냐 이렇게 네. 질문하시는 분도 계신데 쌍둥이를 낳아도 산후조리는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산후조리 비용 그 조리원에 들어가는 게 비싸요, 쌍둥이는. 네, 그렇죠. 예, 그거는 근데도 맞아요. 범위가 안 돼요? 네, 그냥 뭐 쌍둥이는 아. 그냥 회당으로 돼 있습니다. 회당 200만 그렇군요. 원까지. 회당입니다. 명당 네. 아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회당입니다. 회당 200만 원까지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세액공제 항목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저희가 세무사님과 함께 조중식 세무사님과 함께 연말정산 이야기 여쭤보고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매년 궁금한 거 있으시잖아요. 샵 0945 우물정 0945 그리고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치시면 보이는 라디오 창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남겨주시면 제가 세무사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7984님이 학습지 되냐고. 학습지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 정규 교육 과정, 정규 교육 과정에 지출한 교육비만 되는데 예외적으로 학원비는 학원비는 돼요? 가능할 수가 있는데요. 학원비를 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까지만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그냥 쉽게 말해서 초등학생부터는 학원비가 공제 대상,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태권도 네. 학원 다니는데 그거 돼요? 그러니까 학원 들어가기 전이면 되죠. 저 그거 안 받았는데 한 네, 번도. 그것도 제가 아까 영수증 챙기셔야 되는 거 그 말씀 빼먹은 것 같은데. 그거 네, 왜 그것도 아무도 안 보통은- 알려줬어요? 네.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저희 애 내년에 학교 네. 올해 학교 가는데. 아 그러면은 그쵸. 그러면 이제 대신 이번에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예. 아, 그러니까 취약 전 아동들 학원은 영수증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학원에서 이것도 역시 뭐 조회는 안 될 거예요. 아, 강서와 서비스에서. 네. 그러니까 직접 영수증 챙기셔서 네.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관장님 제가 전화 드릴게요. 이따가. 자, 학원비까지 들어봤고 지금 저 학습지는 안 된답니다. 그리고 지금 0979님은 맞벌이 부부인데 네.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좋다던데 맞나요? 아니면 항목별로 다르나요? 근데 일단은 소득이 높은 분한테 몰아주는 게 우선은 유리해요. 네. 유리한데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녀가 그냥 한 명 있다고 치고 그 자녀를 이제 남편이랑 부인 중에 누가 소득이 높아서 그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넣었어요. 네. 이제 예를 들어 남편이라고 치면 남편 부양가족으로 넣었는데 그 자녀를 위해 지출한 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또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이제 지출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남편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부양가족으로 네. 넣은,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저희 아이가 제 부양가족으로 돼 있으면 제가 네. 셋째 혜택을 받는 네, 거고, 네. 그럼 항목별로 이건 할 할 수가 없죠. 없는 그러니까 뭐, 거네요. 예.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특히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소득이 작은 사람이 지출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의료비는 아. 기본적인 문턱이 있어요. 근데 아이의 의료비는 아이가 아빠의 부양가족으로 돼 있으면 저는 안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무리 지출을 해도 엄마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 예. 그러면 부모님 같은 경우에 네.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넣잖아요. 네. 그럼 장인 장모 같은 경우에도 남편의 소득이 많으면 일단 남편으로. 그쵸, 예. 근데 의료비를 어르신들이 지출할 가능성이 크니까 네. 그런 경우에 소득이 적은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넣는 게 낫네요. 근데 이제 의료비만 갖고 보면 그런데 네. 전체적으로는 뭐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넣는 게 의료비는 나아요. 혜택을 받지만 다른 네. 부분에서는 어쨌든 간에 소득이 많은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게 네.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각각 항목별로 그렇게 항목별로 따져볼 수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의료비는 제가 그런 식으로 뭐 권유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소득이 좀 많은 분이 공제 대상자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2783님이 새싹이신데 요양원 치매 때문에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 연말정산 네. 되나요? 네, 되죠. 연말정산. 그러니까 일단은 그 연말 그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 요건은 연령 부모님 같은 경우는 60세 만 60세 넘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득이 뭐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네. 뭐 100만 그거를 이제 직접 따지시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소득이 없고 만 60세가 넘으셨으면 사실 뭐 따로 살거나 그래도 다 부모님들 공제 대상자 네.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있고 다 원칙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잘 안 들려요. 네. 제가 이 경우인데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얻는 게 가장 기억하기 네. 쉬워서요. 네. 여러분들 지금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릴게요. 지금 5071님은 해외 유학생인 경우 석사 과정은 해당이 안 되나요? 네,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예, 아. 자녀는 대학까지만, 학부 과정이죠. 흔히 말하는 대학생까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본인의 경우 된다 해도 이 석사 과정이 아까 말씀하신 정규, 그러니까 뭐 네. 교육부에 해당돼 있는 그러니까 석사 과정은 다 그런 데서만 주니까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최고 경영자 과정 이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해외에서 석사 과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내 지금 연말정산이라는 게 우리나라 회사에서 지금 급여를 받으면서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소득세 세금을 네. 정산하는 과정이잖아요. 우리나라 회사에 근무하면서 해외 석사 과정을 하는 게 뭐 물론 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뭐 들어와 있는 학교도 있으니까 또 어쨌든 본인이 다니고 있는 대학원이 있다면 가능은 합니다. 네, 이것도 근데 개별적으로 일단 네, 살펴보셔야 그렇죠. 될 것 네. 같아요. 7900님이 어머니께서 올해 정년퇴직을 하셨고요. 현재 실업급여 마지막 달이신데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올해 정년퇴직을 하셨으면 그러니까 이제 2019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 19년도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으로 1월에 퇴직을 하셨느냐 12월에 퇴직을 하셨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소득 요건 제가 말씀드린 그 100만 원이라는 소득 요건이 있잖아요. 그 정년퇴직이라고 하시면 뭐 만약에 어머님께서 직장을 다니셨다라고 했을 때 그 1년 동안 받은 급여가 500만 원이 안 넘어가면 늘 수가 그러니까 부양가족으로 늘 수가 있어요. 그런데 500만 원 넘어가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1월에 퇴직을 하셨다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12월까지 근무하시다가 뭐 연말에 퇴사를 하셨다면 사실 거의 1년 다 이제 근무하시면서 500만 원 미만으로 받으셨을 가능성은 적으니까 어쨌든 2019년도 중에 그 연봉이 총 받으신 급여가 얼마냐 500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500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기준 얘기해 주셨으니까 기부금 세액 공제 기준도 되게 궁금한데 올해 변경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부금이 사실 그 과거에 이런 항목들이 대부분 소득공제였다가 세액공제로 바뀐 해가 있었어요. 한 2014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러면서 사실 혜택이 좀 줄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기부금에 대해서는 좀 말들이 많았어요. 이거는 사실 혜택을 좀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오히려 이렇게 세액공제를 바뀌면서 혜택이 좀 줄어서 그래서 실제로 기부가 많이 줄었다는 기사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부금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그 기부금 지출을 하면 기부한 금액의 15%를 내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정 금액을 기준을 두고 얼마가 넘어가면 이건 고액 기부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30%를 돌려주겠다. 아, 고액 기부한 기부는 금액에. 네네. 그렇게 이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고액 기부금 기준이
처음에는 3천만 원이었다가 2천만 원으로 줄었었는데 음. 그게 올해부터는 1천만 원으로 또 줄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많이 기부하라는 네, 얘기죠. 네, 네. 공제 많이 해줄 네, 네. 테니까. 그렇습니다. 네, 2천만 원 초과해서 지금 1천만 원 초과로 네. 변경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소득공제 많이 해주시니까요. 세액공제 네. 많이 해주니까요. 여러분들 기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자녀 세액공제 적용 네. 대상인데 이것도 좀 바뀌었다고 해서요. 네. 자녀세액공제가 이제 자녀 한 명당 20살이 안 되는 자녀가 있으면 첫째하고 둘째까지는 각각 15만 원. 그러니까 둘째 있으면 30만 원, 첫째 한 명만 있으면 15만 원. 셋째부터는 이제 1인당 30만 원씩 그 세금을 돌려주거든요. 네. 이제 이런 혜택이 있었는데 그냥 전년 2018년까지는 그냥 이제 20살이 안 되기만 하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이번부터는 20살이 안 되면서 7살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7세 왜 이상. 그런 거예요? 이게 아동수당이 생겼잖아요. 아, 6세까지 네. 아동수당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한 명당 1년에 15만 원 정도 주는 혜택이 이제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지긴 했는데 아동수당은 한 달에 이제 10만 원씩 뭐 1년에 한 120만 원 받으니까 사실 혜택은 더 뭐 커졌다고 볼 수는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중복 혜택이다. 그래서 요 아동수당 받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이제 뺀 거죠. 네, 아동수당 때문에 이제부터는 7세 이상 20세 이하로 자녀세액 공제 적용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학원비는 7세 이하 8세 학교 미취학만. 가기는, 네. 네. 지금 저는 그것 때문에 계속 방송을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졌는데. 근데 네. 왠지 여쭤보실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안 드리고 있었는데 네. 지금 놓치셨잖아요. 좀. 네. 얼마든지 가능해요. 5년 이내, 5년이 지나기 전 거는 이제 경정 청구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네. 이제 이거는 뭐 스스로 회사에서 물론 해주질 않고 스스로 이제 하셔야 되긴 해요. 뭐 힘드시면 세무사무실을 통한다든지 전문가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 건 있긴 하지만 어쨌든 5년이 지나기 전에 거는 지금이라도 해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지금은 일단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그러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마음을 좀 다스리고 네, 네. 그러니까 5년 안에는 못 네, 받은 네. 사안을 받을 수 빼먹은 있다. 게 있으면, 그럼 그건 네. 홈택스에서 못 해요? 그건 따로 해야 돼요? 네, 보통은 홈택스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럼 그냥 그거는. 세무서 네. 네. 어디 가서 그냥 그러니까 국세청 세무사 사무실에 보통 맡기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네. 그럼 제 세무사님 저희가 괜히 이제 제가 뭐 영업에 도움이 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만큼 복잡하고 전문가가 계시니까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것도 후기를 곧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받지 못한 그 세금 어떻게 하면 지금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세무사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고 후기를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기부금 이야기도 했는데 부모님이 기부한 기부금도 네. 제 연말 정산에 포함이 가능합니까? 네, 부모님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뭐 부모님이라고 또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 아까 뭐 연령 60세 넘고 소득이 없고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부모님이라면 그래서 내가 부양가족으로 넣었다면 그분 이름으로 기부된 기부금은 다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건 부양가족으로 돼 있어야 되는 돼 거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뿐 아니라 뭐 배우자나 특히 이제 그 종교단체 뭐 교회나 맞아요. 절이나 이런 데는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 이름으로 뭐 헌금이나 시주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다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거는 자녀가 한 거거든요. 원래 서류상으로는. 하지만 그 부양가족으로 이제 넣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그런 이 가족들 이름으로 기부한 것들은 다 본인 기부금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 이름으로 헌금한 걸 제 이름으로 했다고 쓰는 건 안 돼요?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아예 그러니까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있어야 부모님 되잖아요. 성함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나올 거예요. 네. 이제 헌금 같은 교회에서 발급을 해주시면 우리가 연말정산 신청을 할 때 부양가족이 다 기재가 되고요. 그렇죠. 그분이 기부한 금액으로 기재가 되는데 그게 결국 내가 기부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주는 거죠.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있을 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종종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 단체나 사설 단체면 다른 이름으로 했어도 그냥 몰아서 했다고 하는 경우가 예전엔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요즘엔 그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길래 제가 그래서 여쭤봤고 그건 안 되고 부양가족으로 넣어 있으면 부모님 이름으로 낸
헌금이나 시주나 뭐 이런 네, 기부도 내가 네. 받을 수 네, 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이십니다. 아, 역시 이 연말정산 궁금한 게 많으신데 7900님이 부모님 부양 가족 시 연수입 얼마 이상이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 그대로 부양 가족이어야 네, 네, 되죠. 네, 네. 실업급여도 수입으로 잡혀서 부양 가족에 못 올리나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 비과세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이 세법상으로는 소득이 없는 걸로 그냥 쳐줍니다. 네. 그 이건 말 그대로 네. 실업급여니까 네, 네, 네. 가능하다라는 말씀.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연수입이 되면 부양 가족으로 못 올려요? 그 부모님이 이제 직장을 다니셔서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500만 원. 아, 네, 500만 1년 동안 원이 500만 기준이고요. 원? 뭐 사업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업을 하면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아. 근데 이 소득 금액이 사업해서 매출 100만 원 넘었으니까 안 돼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소득 금액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순이익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하. 매출이 한 5억, 6억이 났어도 쓴 게 더 많아서 올해는 손해 봤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아, 부모님은. 그래서 막 거짓말로 부양 가족에 넣고 이런 일이 네. 일어나는 거군요. 네. 어쨌든 하지만 순이익 사업하시는 분 순이익이 100만 원 넘으면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네. 9182님은 LH 임대주택에 살고 월 임대료 내는데 해당이 되나요? 네, 그것도 월세세 이거 월세. 월세세 공제를 여쭤보시는 건가요? 월세를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면 LH 임대주택을 딱 한정해서 여쭤보시는 걸까요? 월세는 네. 일단 돼요. 네, 근데 네, 따로 챙겨야 돼요. 맞죠? 네네네. 따로 챙겨야 되고 네. 그건 국세청에 안 나오고 네. 이제 이분은 임대주택 이제 나라에서 주는 네. 임대주택이니까 개인에게 월세를 내는 게 네, 아니잖아요. 네, 네. 그 얘기를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월세세 공제는 당연히 가능할 아, 거고. 가능하다. 네. 네, 자세한 건 여러분들 가까운 우리 세무사 같은 분을 좀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이 하루하루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의욕에 충만해서 얘기를 하지만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연말정산 기간 놓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일단 오늘부터 언제까지죠? 1차가? 오늘부터 그게 오늘 일단은 오픈이 되고 18일부터 네. 18일부터는 이제 그 직접 계산까지 할 수 있게 아. 계산해서 그 일단 편리한 연말정산이라고 해가지고요. 기간이 좀 서비스가. 충분하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거 놓치면 그러면 언제부터 다시 할 아마 수 있어요? 네, 놓쳐도? 그 연말정산이 원래는 이제 연말정산 한 그 내용을 회사에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거든요. 네. 그거는 3월 10일까지예요. 아. 그래서 2월분 급여 지급할 때 반영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한 1월에서 2월 말까지도 사실은 가능은 한데 그거는 회사마다 스케줄이 다르니까 회사에서 안내를 받으셔야 되는데 회사에서 정한 시기에 자료를 제출을 못하거나 빼먹거나 이제 그런 분이라면 5월 달에 일반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그 시기예요. 그때 다시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이 해야 돼요. 네, 그것도 네. 스스로 하셔야 되는 그 거죠. 저는 회사가 해주는 때에 맞춰서 할 네, 거예요. 그때 다 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오늘 진짜 궁금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알차게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네. 좀 안 그래도 학원비 말씀하셔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그 올해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자녀가 있으신 분,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이제 1학년 네. 입학한 이제 2020년도에 해당이 되시겠죠. 그분들은 우리 아이는 1학년이니까 학원비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실 텐데 입학을 3월에 하잖아요. 2월까지 돼요. 2월까지 지출한 학원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9년 1, 2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학원비 낸 게 있으면 그것도 챙기시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마음에 더더욱 안정을 네,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중식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